사람의 본질은 더 이상 그에게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드러나는 법이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한때 재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착한 며느리라 부르던 시어머니는 은행 카드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로 다 끝이야.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 똑똑히 지켜볼 테니. 나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을 뿐. 나 자신조차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미소였다.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도는 그 방에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만 했다. 박혜진 회장, 모든 계좌 동결시키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해주세요. 그 순간 나는 한 사람을 잘못 얕본 대가로 한 가문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임을 직감했다. 내가 그 집의 캐리어를 끌고 처음 발을 들이던 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바람도 폭우도 아닌 그저 길바닥을 희미하게 적시는 정도의 비였다. 마치 희망은 있지만 안개처럼 막막했던 내 마음처럼. 서울의 부촌인 한남동에 위치한 3층짜리 저택, 검은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 초인종을 2번 누르고 3번째가 되어서야 문이 열렸다. 나를 맞이한 것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박혜진 회장이었다. 그녀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혐오라기보다는 평가에 가까운 눈빛, 마치 방금 사온 물건이 제값을 하는지 가늠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왔니?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소도 오는 길이 힘들지 않았냐는 인사도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스스로 캐리어를 끌고 그 뒤를 따랐다. 대리석 바닥 위로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게 울렸다. 거실은 눈부시게 밝고 호화로운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왠지 모르게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을 때보다 더 춥게 느껴졌다. 남편 이민준이 2층에서 내려왔다. 깔끔한 셔츠 차림의 그는 조금 난처한 표정이었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다. 나는 애써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혼식을 마치고 아내를 집으로 맞이하는 남자의 설렘은 없었다. 오직 책임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핸드백을 옆에 내려놓고는 팔짱을 꼈다. 이 집엔 규칙이 있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고 밤엔 제 시간에 자야 해. 식사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하고 늦잠 같은 건 용납 못한다.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아니. 네, 조금은 합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다. 조금 아는 걸로는 안 돼. 이 집은 누구를 즐기게 하려고 사람을 들인 게 아니니까. 그녀의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내 마음에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나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넓고 깨끗했지만 낯선 주방이었다. 나는 냄비 하나, 양념통 하나에도 쩔쩔맸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더위 때문인지 압박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상을 차렸을 때 시어머니는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천천히 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짜다. 단 한마디. 그뿐이었다. 옆에 앉은 남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밥을 계속 먹었다. 그날 밤 나는 10시가 넘도록 설거지를 했다. 집 안에서는 시어머니 방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화면 속의 웃음소리는 멀게만 느껴졌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밤. 나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전히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었다. 괜찮아. 곧 모든 게 익숙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것이 기나긴 무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내가 이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배우기 시작한 첫날이었다는 것을.
그 첫날 밤 이후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습관이 되어서가 아니라 더 잘 용기가 없어서였다. 이 집에서는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것 또한 트집 잡힐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어둑한 시간, 거실은 고요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하얀 불빛이 쏟아졌다. 나는 텅 빈 넓은 부엌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죽이 끓기 시작할 무렵 시어머니가 내려왔다. 그녀는 완벽한 오피스룩 차림의 머리는 단정했고 은은하면서도 차가운 향수 냄새를 풍겼다. 일찍 일어나는 건 좋구나. 그녀는 마치 점수를 매기듯 말했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는 조금 수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아침 식사 내내 그녀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다. 숫자, 계약, 프로젝트.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라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 만약 그녀가 내가 과거에 훨씬 더 큰 회의들을 주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남편은 아주 빨리 식사를 마쳤다. 내가 작은 목소리로 더 드실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나 먼저 출근할게.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나와 시어머니 단둘만 남았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제부터 넌 집에 있으면서 살림이나 해. 회사 다닐 필요 없다. 나는 얼어붙었다. 네. 하지만 제 일은 결혼한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거야. 누굴 위해서 일한다는 거니?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자존심을 핥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넓은 계단, 윤이 나는 나무 난간. 하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 때문에 지쳐갔다. 저녁에 시어머니는 일찍 퇴근했다. 그녀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구석구석을 살폈다. 거실 거울에 물 자국이 남아있잖아. 식탁보도 아직 안 갈았고 어제 저녁 남은 음식은 왜 활용하지 않은 거지? 나는 계속해서 사과하고 계속해서 고쳤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이 조금씩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그녀는 불쑥 말했다. 이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밥만 축내는 사람 하나 키우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남편이 고개를 들어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나는 조용히 밥을 입에 넣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다. 살면서 처음으로 밥을 먹는 것이 돌을 삼키는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밤에 나는 설거지를 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스쳐 지나갔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울려 퍼졌고 화면 속 인물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부엌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작고 조용하고 이 집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주 빠르고 희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괜찮아.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도. 이 집의 누구도 내가 침묵하는 이유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날 이후 내 삶은 숨 막힐 정도로 단조로운 리듬 속에서 흘러갔다. 매일이 똑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오후에는 시어머니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잔소리를 들었다. 저녁에는 침묵 속에서 설거지를 했다. 처음에는 남편이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함께 살수록 그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방에서 옷을 개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한숨을 쉬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이 돈을 좀 아껴 썼으면 좋겠대.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내가 뭘 썼다고요? 생활비 말이야. 어머니 말씀이 식구가 한 명 늘어서 돈이 더 든다고 하시네. 그 말에 나는 행동을 멈췄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며 조금의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보호라도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피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물었다. 그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나에게 어떤 질책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다. 그 후 며칠 나는 더 많은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자주 늦게 귀가했다. 어떤 날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접대가 있었어. 그는 대충 둘러댔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쳤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계단에 서 있는 것을 몰랐다. 어휴, 걔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돈 한 푼 못 벌어오잖아. 걱정 마,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저런 며느리는 조만간 내보내야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난간을 꽉 잡았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가 먹먹해졌다. 그렇구나. 그녀의 눈에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잉여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그녀는 나를 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애도 못 낳는 여자는 큰일도 못하는 법이야. 내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남편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도 변호도 없었다. 나는 젓가락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먼저 방에 좀 올라가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내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이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의 메시지였다. 어머니 말씀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다 가족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그 글자들을 오랫동안 쳐다보다 화면을 껐다. 처음으로 내 머릿속에 아주 분명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될 거야. 나는 발코니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의 침묵이 순종으로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날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그날 아침 내가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문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내려다보니 시어머니가 아주 이른 시간에 돌아와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다. 가볍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싸늘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인사도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던지고는 큰 소리로 불렀다. 내려와 봐라. 나는 손을 닫고 거실로 내려갔다.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앉아. 나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허리를 펴고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모았다. 내가 오늘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는 못 참겠어서 그런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이 집에 온 지 1년이 넘었어. 손주는커녕 돈 한 푼 벌어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만 맴돌지. 내가 여기에 머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한마디가 내 귀에 와서 박혔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님, 아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일하는 건. 그녀는 말을 잘랐다. 말 그만해. 내가 말했지. 이 집은 쓸모없는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들었어요.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그가 내뱉은 한마디에 내 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그를 쳐다봤다. 다시 말해봐요.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당신도 가족을 생각해야지. 그 순간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아픔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몇 걸음 거닐며 권력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 남편과 이미 얘기 끝냈다. 이번 달부터 내 모든 지출은 내가 관리할 거야. 카드도 현금도 필요 없어. 이 집에 살려면 내 분수를 알아야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제가 따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달라고 안 했지만 넌 내 집 돈을 쓰고 있잖아.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쏘아붙였다. 남편은 바로 그곳에 서서 침묵했다. 그날 저녁 나는 지갑에서 익숙했던 신용카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남편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가져가셨어.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나는 힘없이 웃었다.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되겠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이 집에서 내 위치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말이었다. 식객,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느낌이 선명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마음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다. 아주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이름에 손가락이 멈췄다. 전화는 걸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계속해봐요. 조금만 더 나를 밀어붙여봐. 사람을 짓밟기로 결심한 자들이 그 대가를 치를 날도 머지 않았으니까. 그 이야기 이후 집안의 모든 것이 눈에 띄게 변했다. 고함 소리 대신 더 무서운 것, 즉 의도적인 냉대가 자리 잡았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아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때로는 턱짓으로 저기 치워 이거 닦아라며 마치 하녀를 부리듯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부엌 찬장을 잠가버렸다. 나는 닫히는 찬장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점심때가 되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식구들 점심 식사 준비할까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필요 없어. 오늘 외식할 거니까. 그날 저녁 남편은 패스트푸드가 담긴 봉지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이거라도 먹어. 나는 음식 봉지와 그를 번갈아 보았다. 당신은 이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제발 상황 좀 더 악화시키지 마. 그 말은 내 마음속 마지막 문을 닫아버렸다. 며칠 후 집에 손님이 왔다. 시어머니의 사업 파트너들이었다. 그녀는 거실을 정성껏 꾸미고는 나를 불러 차를 내오라고 했다. 내가 찻잔을 건네는 순간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얘가 집에만 있다 보니 좀 서툴러요. 다들 이해 좀 해주세요. 한 사람은 허어 웃었고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발가벗기는 것 같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침묵한 채 나는 소파 뒤에 서서 두 손을 꽉 쥐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게 아무런 신분이 없다고 느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내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월간 지출 목록이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어서 제출하면 자신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 종이를 받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굴욕감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지갑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현금도 카드도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다. 나는 방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노란 조명이
타일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아주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을 때릴 필요 없이 그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만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연락처를 보았다. 그 익숙한 이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번에는 화면을 끄지 않았다. 나는 그 번호를 중요 연락처로 저장했다. 그 전화를 걸 날이 아주 가까워졌음을 직감했다. 그날 아침 거실 청소를 막 끝냈을 때 시어머니가 2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익숙한 오피스룩 차림의 싸늘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검은색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다. 이리 와봐. 그녀가 불렀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오늘 무사히 넘어가긴 힘들겠구나. 나는 그녀 앞에 섰다. 남편도 있었지만 그는 마치 곧 일어날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 한쪽으로 비켜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하나, 둘, 셋 모두 내 이름으로 된 카드였지만 그 안에 돈을 내가 마음대로 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카드들을 내 쪽으로 살짝 밀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똑똑히 봐. 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오늘부터 이깟 것들은 너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나는 얼어붙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전부 정지시켰다는 뜻이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잘라 말했다.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다. 나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당신, 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가슴 속에서부터 손끝까지 퍼져나가는 냉기만을 느낄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네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 그 말은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녀와 이 집, 내가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디든 마음대로 가. 그녀는 팔짱을 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방은 더 이상 내 방이 아니야. 남편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일단 밖에 나가서 잠시 지내. 상황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나 자신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잠시 지내라고요? 여긴 당신 집이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올라가 옷장을 열었다. 내 옷들은 한쪽 구석에 쑤셔 박혀 있었다. 내가 아끼던 것들이 낡은 캐리어 안에 뒤죽박죽 담겨 있었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내려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을 감추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오늘을 기억해둬라. 그녀가 말했다. 나중에 누가 힘을 가진 사람인지 잊지 않도록. 나는 문 앞에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지만 나는 오한을 느꼈다. 밖으로 나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훗날 저는 오늘 일에 대해 어머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내가 기다리지. 문이 등 뒤로 닫혔다. 나는 문 밖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주머니에는 휴대폰과 몇만 원의 현금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랜 시간 끝에 처음으로 정신이 무서울 정도로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연락처를 열어 익숙한 이름에 손가락을 멈췄다. 아직 전화는 걸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순간부로 내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고 방금 나를 내쫓은 저 사람들은
곧 한 사람을 잘못 얕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집에서 쫓겨난 후 나는 버스터미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임시로 구했다. 방은 싱글 침대 하나와 낡은 나무 책상을 놓으면 꽉 찰 정도로 좁았다. 밤에는 길거리의 차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내 마음속의 침묵보다는 덜 무서웠다. 사흘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시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무슨 일인데요? 내가 물었다. 로펌으로 와. 어머니가 서류 준비 다 해놓으셨어. 나는 놀라지 않았다. 사실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낡은 건물의 3층에 있었다. 좁은 복도에는 서류 냄새와 에어컨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긴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허리를 펴고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개인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중에 도착했다. 그녀는 잘 차려입었고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처럼 시작하죠. 그녀가 말했다. 변호사가 내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얇지만 무거운 종이들. 공동재산 없음. 위자료 청구 없음. 분쟁 없음.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수년간의 결혼 생활이 몇 줄의 무미건조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할 말 없어요? 그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안해. 하지만 나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내가 펜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 대답에 만족한 듯 입꼬리를 올렸다. 나는 서명했다. 떨림 없이 단정한 필체였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느낌 대신 무언가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무실을 나서자 남편이 나를 불렀다. 저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필요 없어요. 그는 멈칫했다. 아마도 내가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린 아무 상관없는 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양쪽 모두에게 좋겠네요.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랫동안 걸었다. 햇살은 따가웠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작은 카페에 앉아 메뉴에서 가장 싼 음료를 주문했다. 가방 속의 서류를 보았다. 이혼했다. 정말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패배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무언가의 시작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비좁은 원룸에서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그 익숙한 이름을 그저 바라만 보지 않았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2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비서실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예요. 수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익숙하고 낮고 확신의 참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전화하셨군요. 대표님.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일 뵙고 싶어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벽에 등을 기댔다.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약속은 가랑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에 이루어졌다. 카페는 작은 골목에 위치해 조용했고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10분 일찍 도착했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에 낡은 청가방을 메고 있었다. 이틀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한 남자가 들어섰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다. 그는 과거
내 개인 비서였던 김 실장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결혼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대표님 상황은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두꺼운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나는 어떻게 알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에게 그런 일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다만 박혜진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맡은 이후 최근에 몇몇 결정들이 주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저었다. 내 지분은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대로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유리창 밖을 보았다. 빗방울이 길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나 자신을 잊으려 애썼던 지난 시간들 같았다. 몇 년 전 회사가 아직 이름도 없었을 때 첫 투자금을 댄 것은 나였다. 나는 내 이름을 내세우지도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수위를 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박 회장이 내가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믿게 둬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 달 생활비는 이걸로 처리해줘요. 그는 조금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걸 아직 가지고 계셨군요. 나는 힘없이 웃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항상 퇴로를 마련해 두는 법이죠. 카페를 나와 나는 빗속을 걸었다. 우산도 없이 서두르지도 않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다른 곳, 나의 옛집에서 시어머니는 재무보고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숫자들이 그녀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내쫓은 여자가 바로 자신의 재정적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이 그녀의 대표이사 자리에 대한 카운트다운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만남 이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박한 삶으로 돌아갔다. 낮에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원룸으로 돌아와 간단한 식사를 만들어 먹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다. 그 평온함 뒤에 은밀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사 본사에서는 시어머니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그녀가 고개만 끄덕이면 통과되던 회의에서 이제는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이 보고서는 회계 감사를 받았습니까? 이 프로젝트는 왜 예산을 초과했습니까?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목소리를 유지했다.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침묵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남편을 사무실로 불렀다. 요즘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의 불안함은 감추지 못했다. 그저 주주들이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느 주주?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자신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저 숫자들, 이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순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다른 곳, 나는 원룸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김 실장이 보내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현상 유지, 아직 움직일 때 아님. 그는 즉시 답장했다. 네. 하지만 박 회장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주말 나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전 남편이었다. 요즘 잘 지내?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응. 내가 대답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다. 어머니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어.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몇몇 큰 프로젝트들이. 나는 말을 잘랐다. 회사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니면 내 안부 물으려고 전화한 거야?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냥 그래도 네가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결제하지 않은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약간의 동요가 비쳤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한 여진이라는 것을 몰랐다. 밖에서는 나는 원룸 창가에 서서 거리의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바람은 시원했고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모든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둬.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균형을 잃기 시작하면 그 추락은 몇 배나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나는 김 실장에게서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오전 9시 긴급 주주총회 소집 박 회장 매우 긴장 상태. 나는 시계를 보았다. 7시 30분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작은 원룸의 거울 앞에 섰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수수한 옷차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차분한 중간색의 심플한 정장을 골랐다. 과시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어떤 방에 들어가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은 충분했다. 내가 방을 나설 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이런 내 모습이 낯설었을 것이다. 회사 본사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직원들의 걸음은 빨라졌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다급했다. 나는 회의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복도에 서서 앞에 있는 굳게 닫힌 유리문을 바라보았다.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어딘가 예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시장 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경영진은 이미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저희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내 비서인 김 실장이 들어와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의 귀에 대고 작게 몇 마디 속삭였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내가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누군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해 미간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마치 불가능한 것을 본 듯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은 예전에 아주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경멸이 아니라 불안이 담겨 있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가 현저히 낮아져 있었다. 나는 아주 옅게 미소 지었다. 회의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넌 자격 없어.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한 이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 회장님, 일단 저분을 앉게 하시죠. 주주님의 요청입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나는 의자를 끌어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앉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어느 주주님?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최대 주주입니다. 오늘 회의에 이분을 대리인으로 참석시키셨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시선은 차가울 정도로 평온했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이전처럼 집중하지 못했다. 질문들은 더 쏟아지기 시작했고 보고서들은 더 면밀히 분석되었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가끔씩 짧은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었다. 이 비용은 누가 승인했습니까? 이 결정은 어떤 근거로 내려졌습니까?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시어머니는 움찔했다. 회의가 끝나자
그녀는 나를 불렀다.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저는 제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은 점차 당혹감으로 변해갔다. 무슨 권리? 나는 대답하지 않고 이사회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김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단계 준비. 그는 거의 즉시 답장했다. 네, 박 회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건물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내가 그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녀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한때 집에서 내쫓았던 그 여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그 회의 이후 회사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비밀스러운 대주주에 대해 그리고 회의실에 갑자기 나타나 단 몇 마디 질문으로 분위기를 바꿔놓은 한 여자에 대해 수군거렸다. 시어머니는 문을 굳게 닫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한 줄도 읽을 수 없었다. 휴대폰은 부서장들, 협력사, 그리고 안부를 묻는 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울려댔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들어오라고 해. 그녀가 남편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그가 긴장한 얼굴로 들어섰다. 너, 저 여자 언제부터 알았어?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멈칫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 그녀가 책상을 내리쳤다. 그날 회의에 왔던 여자. 어떻게 그 여자가 참석할 권한이 있냐는 말이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낯이 익다니? 네, 전처 서연이 같았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섰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말투. 제가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걔가 회사에 대해 뭘 안다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나는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가 놓여 있었다. 나는 마치 아무 관련 없는 사람처럼 천천히 평온하게 식사를 했다. 맞은편에 앉은 김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박 회장이 전체 주주 명부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알게 되겠지.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들이 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스스로 기억하게 만들 겁니다. 그날 저녁 원룸에 막 도착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 남편이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날 회의에 왔던 사람. 정말 당신이야.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당신 생각은 어때? 그는 숨을 헐떡였다. 그냥 당신이 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비웃음도 원망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나야. 아니야.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만약 그게 당신이라면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옛집에서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익숙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내가 캐리어를 끌고 떠나던 순간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던 내 눈빛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었나.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 이제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더 이상 당신을 얕볼 권리가 없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시간 문제일 뿐. 두 번째 주주총회는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열렸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거나 웃는 사람은 없었고 지각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두꺼운 자료가 놓여 있었으며 눈빛은 진지했다. 시어머니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익숙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꼿꼿했지만 자세히 보면 손을 아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의장석에 앉아 헛기침을 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30분 넘게 숫자, 도표, 보고서, 감사 결과로 이어졌다. 페이지가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마지막 순서에서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저희가 명확히 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최대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안은 조용해졌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김서연 씨,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내가 일어서자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공포가 거의 숨겨지지 않았다. 박 회장님,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그 이사가 말했다. 그는 다른 서류 파일을 열었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보관된 서류에 따르면 가장 높은 의결권 비율을 소유한 주주는 김서연 님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읽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나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돼. 법적 효력이 확인된 서류입니다. 그 이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주님께서 직접 본인의 대리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쏟아졌다. 나는 똑바로 쳐다보며 높지 않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모든 기력을 잃은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네, 내가 날 속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단지 어머님께서 한 번도 묻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 말은 아주 가볍게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다. 다른 이사가 말을 이었다. 최근 경영상의 과실들을 고려하여 이사회는 대표이사직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시어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고립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 회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니? 나는 그녀와 마주서서 평온하게 말했다.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다면 어머님께서 믿으셨을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사회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불빛으로 환했고 내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가장 강력한 한 방은 이미 날아갔다는 것을. 나머지는 그저 결과일 뿐. 그 회의 이후 회사 본사는 기묘한 침묵에 잠겼다. 소란도 혼란도 없었지만 모두가 거대한 파도가 수면 아래에서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음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제조사를 위해 경영권을 임시로 인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의 왕국으로 여겼던 익숙한 사무실에 앉아 사방의 벽을 둘러보았다. 책상도 의자도 그대로였지만 권력은 이미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떤 이는 받지 않았고 어떤 이는 받았지만
아주 짧고 냉담하게 대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다. 도시의 반대편. 나는 작은 회의실에서 김 실장과 함께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법률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절차에 맞았고 한치의 허점도 없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서류 파일을 똑바로 쳐다봤다.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제가 직접 하죠. 내가 직접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울렸을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로 전화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억지로 강한 척했다.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통보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무슨 통보?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회장님 명의로 사용하시던 모든 회사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너한텐 그럴 권리 없어.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여전히 아주 평온했다. 최대 주주로서의 권리입니다. 공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그녀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방금 이사회를 통해 통과된 결정에 따라 이 시간부로 회장님은 더 이상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게 되셨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잠시 후 그녀가 비웃었다. 내가 날 해임하면 끝날 것 같아? 이 회사는 내 평생의 피와 땀이야.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발을 들이시기 전부터 저의 피와 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나는 마지막 말을 아주 가볍게 던졌다. 이만 끊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고함도 악독한 복수도 아니었다. 단지 옳은 사람, 옳은 권리, 옳은 타이밍이었을 뿐. 김 실장이 나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본사에서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처럼 오갔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마주 보고 서서 카드를 테이블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 이제 그 말이 몇 배나 더 날카롭게 돌아와 박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햇살은 아름다웠다. 내 마음은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벼워졌을 뿐. 정의는 때로는 시끄러울 필요 없이 그저 제때에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전화 통화 이후 모든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단 이틀 만에 시어머니의 대표이사 직무 정지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시끄러운 언론 보도도 요란한 기자회견도 없었지만 재계에서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때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그녀는 이제 모든 권한을 인계하라는 요구를 받고 소액 주주라는 명의만 남게 되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넓은 집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이 붐비지는 않았다. 그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텅 빈 눈빛으로 계단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아무도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아무도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한때 의지했던 아들, 내 전남편은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그가 작게 말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일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오직 피로만이 남아 있었다. 내 생각은 어떠니?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만약 그날 제가 그녀를 지켰더라면, 만약 제가 어머니를 됐다. 그녀가 말을 잘랐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카드를 테이블에 던지며 그 경멸적인 말을 내뱉었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은 내 원룸을 찾아왔다. 내가 막 돌아왔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초라한 모습에 그가 서 있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도 문을 닫지도 않았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그 모든 고통을 겪게 해서 미안해.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놀라지도 감동하지도 않았다. 일어서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는 직위를 잃었고 집안은 엉망이야. 이제야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나는 침묵하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는 얼어붙었다. 어떤 것들은 내가 말을 이었다. 깨지고 나면 다시 붙일 수 없어요. 그저 내가 얼마나 끔찍한 대우를 받았었는지 상기시켜 줄 뿐이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문을 닫고 그 뒤에 잠시 등을 기대고 섰다. 마음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그저 한 챕터를 닫았을 뿐. 다른 곳, 시어머니는 어두운 방에 앉아 옛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한때 조용히 뒤에 서서 한마디 불평도 없었던 며느리, 내 사진도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가장 얕보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세계 전체를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창가에 서서 불이 켜지는 도시를 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치러야 할 대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내가 새로운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을 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전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나는 손을 멈췄다. 놀라지 않았다. 사실 이날이 올 줄 알고 있었다.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이전보다 훨씬 느린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입은 옷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익숙했던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무실, 책상, 서류장, 그리고 커다란 유리창을 훑고 나서 내게 멈췄다. 나는 일어서서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앉으시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꽉 쥐고 있었다. 요즘 잘 지내니?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여기 온 건 널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녀는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말했다. 그저 조금만 선처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어서 왔어.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한때 높은 곳에 서 있던 한 인간의 변화를 똑똑히 보기 위해서였다. 어떻게 선처해드리길 원하시나요? 내가 물었다. 최소한 내 명예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다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너에게 와서 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어머님은 상상도 못하셨겠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날 오후의 도시는 아주 조용했다. 나는 몸을 돌려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께서 제게 카드를 던지시던 날, 어머님은 제 명예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집에서 내쫓으시던 날, 제가 어떻게 살게 될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저는 단지 제 권리를 행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럼 우리 사이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지만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다. 우리는 어머님께서 저를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셨던 그날 끝났습니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그녀 앞에 서류 한 묶음을 놓았다. 이것이 이 사회의 최종 결정입니다. 어머님의 지분은 유지되지만 경영권은 없습니다. 누구도 어머님을 회사에서 내쫓지 않습니다. 단지 어머님을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들었던 그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을 뿐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일어섰다. 떠나기 전 그녀는 돌아서서 내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문이 닫히자 나는 의자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졌던 관계를 끝냈을 뿐. 그날 밤 나는 아주 늦게 퇴근했다. 도시에는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가장 무거운 대가는 돈이나 권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때 경멸했던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으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내 발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다. 머릿속에 수많은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 그 부엌, 낡은 앞치마, 삼킬 수 없었던 식사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고개를 숙여 사과했던 순간들. 모든 기억은 내게 카드를 던지며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고 말하던 그 순간에 멈췄다. 나는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넓었고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책상과 의자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뒤에는 가죽으로 된 회전의자가 놓여 있었다. 지난 수년간 그 의자에 앉았던 사람은 명령하고 대접받고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얕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승리감도 통쾌함도 신분 상승의 느낌도 없었다. 그저 아주 먼 길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분명한 느낌만이 들었다. 오전 9시 첫 회의가 시작되었다. 부서장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몇몇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그들은 내가 복수할까봐, 숙청을 시작할까봐, 내가 짓밟혔을 때 침묵했던 대가를 치르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본 뒤 천천히 말했다. 저는 여러분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나는 말을 이었다.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남고 잘못한 사람은 스스로 고칠 길을 찾으십시오. 이 회사는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충성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침묵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방에 홀로 남았다. 아래로 보이는 도시가 붐비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문득 내가 창가에 앉아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던 그 작은 원룸을 떠올렸다. 만약 그날 누군가 내게 불과 몇 달 후에 이곳에 앉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나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이해했다. 내가 오늘 가진 모든 것은 선물이 아니라 침묵과 인내, 그리고 나 자신도 몰랐던 강인함으로 치른 대가라는 것을. 점심때 김 실장이 낡은 서류 파일을 가져왔다.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서명들, 결정들, 그리고 전 시어머니의 서명까지 있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을 느꼈다. 일단 그냥 둬요. 내가 말했다. 과거는 지울 필요 없어요. 단지 반복하지 않으면 돼요. 저녁이 되자 햇살이 유리창을 비스듬히 비췄다. 나는 늦게 퇴근했다. 시끄러운 차 소리 속으로 걸어 나왔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경멸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우러러볼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에 돌아와 내 부엌에서 처음으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짜다고 타박하는 사람도 고함치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와 아주 진정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식사했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큰 권력은 다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얕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살지 않았다. 나는 내가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알기 위해 살았다. 내가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앉은 후 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더 이상 한밤중에 다급한 전화가 울리지도 복도에서 고함치는 명령이 들리지도 몇 분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찌푸린 미간도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예전에는 나에게 금지된 구역이었던 곳이다. 부서장들은 이미 모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나는 가볍게 손짓했다. 앉으세요. 아주 작은 제스처였지만 몇몇 얼굴에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회의는 이전 시대부터 미완으로 남겨진 보고서들로 시작되었다. 어떤 이는 말이 끊길까 두려운 듯 아주 빠르게 말했고 어떤 이는 한 글자 한 글자 고르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재촉하지도 미간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마지막 사람이 발표를 끝냈을 때 나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저는 누구에게도 충성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일어섰다. 대표님, 과거 저희는 나는 그를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일은 다시 꺼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회의가 끝나고 김 실장이 복도까지 나를 따라왔다. 전체 인사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창가에서 멈춰섰다. 밖의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내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강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다. 떠날 사람은 스스로 떠날 것이고 남을 사람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정확히 그랬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전 시어머니의 오른팔로 여겨지던 몇몇 사람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소란도 원망도 없었다. 그들은 권력이 더 이상 방패가 되어주지 않을 때 진정한 능력은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했다. 어떤 이들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어떤 이들은 주도적으로 변화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숨 막히는 방에서 막 나온 것처럼 서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나는 아주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 복도에 불이 꺼졌을 때도 나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서류 파일들을 한 장씩 넘기고 있었다. 한 보고서에서 꽤 오래 멈춰 있었다. 페이지의 맨 아래 구석에는 전 시어머니의 익숙한 서명이 있었다. 그녀가 밖으로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단호하고 힘찬 필체였다. 나는 파일을 덮었다. 미움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너무 높은 곳에 서 있어서 사람이 되는 법을 잊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 할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 남편이었다. 여보, 회사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몇몇 사람들이 그만뒀다고 들었어. 응, 당신도 곧 떠나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누구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나도 알아. 나는 가로등 아래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이유를 알잖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어머니 말씀만 들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이제 보니 난 한 번도 내 두 발로 서본 적이 없었던 거야. 나는 위로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았다. 어떤 교훈들은 내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모두 사라진 뒤에야 배울 수 있는 법이죠. 통화는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텅 빈 길을 계속 걸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차 한 잔을 끓였다. 창가에 앉아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승패의 감정은 없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확신만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내 앞에 고개 숙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단지 이제부터 누구도 나를 짓밟을 권리가 없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다른 곳, 넓지만 텅 빈 집에서 나의 전 시어머니는 식어버린 밥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의견을 묻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명령하는 데 익숙해지면 침묵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아주 고통스럽다는 것을. 내 전남편과의 고용계약 해지 결정은 시끄러운 회의에서 내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히 절차에 따라 서류에 근거하여 예외 없이 진행되었다. 그날 아침 그는 인사과로 불려갔다. 대표이사실도 큰 회의실도 아닌 유리문이 열려 있고 차가운 백색 조명이 켜진 작은 방이었다. 그가 나왔을 때 손에는 개인 물품이 담긴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물컵, 색이 바랜 액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서류 뭉치. 누구도 그를 오래 쳐다보지 않았고 비웃지도 않았지만 붙잡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회사 로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자신이 매일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드나들던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 명칭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위층에서 나는 유리창 뒤에서 멀리서 그를 보았다. 내려가지 않았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그가 홀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후에 그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 공식적으로 퇴사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응. 내가 대답했다. 당신이 결정한 거지? 그는 더 이상 책망하는 어조는 아니었지만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잠시 후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예전에는 엄마 곁에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직업, 돈, 지위, 모든 게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나는 발코니 밖을 보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기댈 곳이 없다는 건 내가 말했다.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될 때라는 뜻이기도 해요. 통화는 침묵 속에서 끝났다. 그날 밤 그는 옛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가 손에 종이 상자를 들고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즉시 알아차렸다. 너도 직장을 잃었구나.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꾸짖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으로 그 집에는 명령할 사람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가 천천히 말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남자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도 스스로와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곳, 나는 늦게 퇴근했다. 회사를 나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한참을 걸었다. 밤의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으로 바빴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세상은 한 가족의 붕괴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앞으로 나아간다. 단지 계속 걷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만이 뒤처질 뿐이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서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한동안 이 도시를 떠나 있을게.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내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야. 나는 그 글자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답장했다. 가요. 이번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마요. 나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마음속에 승패의 감정은 없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한 확신만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댈 곳을 모두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성장한다. 그리고 어떤 이별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옛집, 시어머니는 부엌에 홀로 앉아 식은 밥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한마디 불평 없이 조용히 청소하고 요리하던 한 며느리가 있었던 지난날의 식사들을 떠올렸다. 지금 부엌은 아주 조용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날 아침, 나의 전 시어머니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다. 회의가 있어서도 예전처럼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잘 이유가 없어서 눈을 떴다. 넓은 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일어나 습관처럼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에 손을 뻗다가 멈췄다.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 그녀는 직접 아침을 차렸다. 도와주는 사람도 무엇을 드실지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간이 싱거운 간단한 죽 한 그릇이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을 때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짜거나 싱거워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것을 스스로 맛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아침에 동네는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러웠다. 그녀는 거의 가본 적 없는 시장으로 걸어갔다. 상인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공손하게 인사하지도 회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짧게 뭐 드릴까요? 라고 물을 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했다. 채소 좀 주세요. 상인은 채소 무게를 재고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내주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옷장을 정리했다. 중요한 회의 때마다 입었던 정장들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만져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더는 필요 없겠지. 오후에 옛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지만 예전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수화기 저편의 상대방은 서둘러 말을 맺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권력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큰 등도 켜지 않았다. 오직 작은 스탠드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 있었다. 그녀는 문득 나를 떠올렸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요리하던 모습,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뒷모습, 그녀가 소리칠 때 고개를 숙이던 눈빛을 기억해냈다. 그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었나? 제가 뭘 알겠어.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되자 그녀는 비로소 침묵이
항상 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곳에서 나는 퇴근 후 마트에 들러 간단한 장을 봤다. 채소 코너를 지나가다가 익숙한 모습을 얼핏 보았다. 전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진열대 앞에 서서 채소 한 묶음을 손에 들고 망설이는 눈빛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다 내 시선과 마주쳤다. 우리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분노도 원망도 그렇다고 친근함도 없었다.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그것뿐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어떤 교훈들은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평생을 이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차렸다. 그녀는 천천히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나는 내 아파트 창가에 서서 불이 켜지는 도시를 보았다. 인과응보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모든 격변이 지나간 후 내 삶은 점차 아주 다른 리듬을 찾아갔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고 긴장하지 않았으며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느낌도 사라졌다. 아침이면 일찍 잠에서 깼다. 업무 압박 때문이 아니라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려 창가에 서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는 아주 평범했지만 더 이상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정시에 출근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더 일찍 가지도 않았고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늦게 가지도 않았다. 이제 일은 전쟁터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결정에 차분하게 내 마음을 쏟는 곳이었다. 회의에서 나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의견을 내기 전에 먼저 듣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감히 얕보지도 않았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존중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온다는 것을. 점심에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다. 지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혼란스러웠던 날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모두가 닫아야 할 이야기는 다시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나는 너무 늦게까지 남아있지 않았다. 나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결혼 생활을 떠나는 법을 배웠듯이 제 시간에 일을 떠나는 법을 배웠다. 저녁에는 직접 요리를 했다. 간단한 식사, 때로는 국 한 그릇과 나물 한 접시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싱겁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으며 나를 부엌의 이방인으로 느끼게 만들지 않았다. 어떤 밤에는 홀로 앉아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지만 잊지도 않았다.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한 번은 김 실장이 내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과거의 대표님께서.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시당했던 그날들이 없었다면 나는 똑바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의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것은 내가 선택한 삶이지 억지로 견뎌야 했던 삶이 아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다. 승리한 모든 사람이 환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어떤 승리자들은 그저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밖의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내 마음은 마침내 평온을 찾았다. 그 만남은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어느 날 오후 아주 우연히 찾아왔다. 그날 나는 일찍 퇴근했다. 햇살은 따갑지 않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나는 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낡은 나무 테이블이 유리창 가까이 놓여 있는 곳이었다. 나는 익숙한 자리를 골라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고 조용히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읽다만 책을 펼쳤을 때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전 시어머니가 보였다. 그녀는 나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이전보다 훨씬 마른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더 선명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나 오만함이 없었다. 그저 다가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의 머뭇거림만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가까이 다가왔다. 잠깐 앉아도 되겠니?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세요.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가 있었지만 마치 한평생만큼의 거리가 느껴졌다. 누구도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숟가락이 찻잔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작게 울렸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요즘 잘 지내니? 네. 내가 대답했다. 어머님은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이야. 익숙해지려 한다는 그 두 단어에 나는 침묵했다. 어떤 것들은 빨리 익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 속에서 사는데 익숙했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유리창 밖을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예전에는 내가 강하기만 하면 모두가 나를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야 알았지. 두려움이 존중은 아니라는 걸.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만남을 해명의 자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 눈빛은 아주 진실했다. 만약 그날 내가 너를 다르게 대했더라면 아마 모든 것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인걸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아직도 내가 원망스럽니?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잊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구나. 우리는 몇 분 더 앉아 있었다. 회사 이야기도 옛 가족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삶의 한 부분을 지나온 두 여자일 뿐이었다. 일어서서 떠날 때 그녀는 멈춰서서 내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아줘서 고맙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밖의 인파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나는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며 자리에 남았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다. 어떤 만남은 무언가를 다시 잊기 위함이 아니라 각자가 정말로 과거를 넘어섰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앞길은 여전히 길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더 이상 원한을 짊어지고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말들은 내뱉을 때는 아주 가벼워 보이지만 평생 동안 그 사람을 따라다니기도 한다. 그날 내가 카드 뭉치를 눈앞에 맞고 경멸의 눈빛 속에서 집에서 쫓겨났을 때 나는 그 말을 아주 분명히 들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작은 원룸에서의 나날들을 살아냈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을 견뎌냈으며 내 가족 안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감정을 이겨냈다. 나는 침묵했다.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분명히 알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일어섰다. 소란스럽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단단하게 내디뎠다. 나는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내가 결코 잃어버린 적 없는 내 자리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다. 나에게 소리치던 사람은 이제 천천히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권력의 의지에 존재하던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했다. 누구도 파멸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다른 사람을 대했던 방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그 모든 것 끝에 더 이상 원한을 품지 않는다. 증오를 품고 산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과거에 묶여 있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내 아파트 창가에 서서 불이 켜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삶은 계속된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 한 사람의 인생의 척도는 누구를 이겼는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결국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아주 조용히 대답할 것이다.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요.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과거에게조차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이야기가 남긴 교훈. 이야기는 시끄러운 복수가 아닌 아주 조용한 깨달음으로 막을 내린다. 첫 번째 교훈은 단지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일어설 때를 고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두 번째 교훈은 권력과 돈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들을 대하는 당신의 방식뿐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교훈은 가족 안에 존중이 없다면 한 지붕 아래에 살아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과응보는 즉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가장 정확한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온다. 살면서 단지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어쩌면 당신이 가장 얕보았던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인생 최대의 교훈을 가르쳐 줄지도 모르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과 조금이라도 닮아 있다면, 만약 당신이 침묵하고 견디고 무시당한 적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라.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잊지 말아달라.